2014년 12월 5일 뉴욕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게이트로 돌아왔습니다. 1등석에서 비명과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바로 갑질 때문이었습니다. 대한항공 회장의 딸인 조혜희 씨는 1등석에 앉자마자 마카다미아 너트 한 봉지를 받았습니다. 이 일에 격분한 그녀는 소리쳤다. 왜? 그녀는 고함을 질렀다. 이 접시들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나? 그녀는 승무원들에게 항의하며 소리를 질렀고 결국 수석 승무원을 모든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한 헤더는 비행기를 돌려세워 그 승무원을 뉴욕에 남겨두는 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견과류 한 봉지로 국제선 항공편이 지연되고 외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버려두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헤더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언니인 에밀리 존은 2018년 비즈니스 미팅 도중 광고회사 임원에게 음료를 던졌습니다. 2017년에는 혼다그룹 상속인이자 말 애호가인 김동선이 바텐더에게 위스키병을 여러 차례 휘두르고 바 매니저의 머리를 때린 후 목덜미를 잡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동학의 음주운전 적발, 한보제철 대출 스캔들, 2016년 김범준의 승객 폭행 사건, 이런 사례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재벌이라고 불리는 소수 엘리트 가문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롯데와 같은 재벌 5개 기업이 한국 GDP의 거의 50%를 차지하며 권력 남용이 용인되고 영향력이 불가피한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것이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이 바로 고요한 아침을 조종하는 꼭두각시 재벌이다. 한국 전쟁 이후 남한은 극심한 황폐 상태에 빠졌다.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산업 기반은 파괴되었고 국가 재건을 위한 경제 활동은 마비되었다. 정부는 수입 대체 정책을 채택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국내 산업 육성에 집중했다. 주로 미국의 원조에 힘입은 이러한 보호주의 정책 덕분에 기업가들은 외국의 간섭 없이 사업을 시작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떠날 수 있었으며 경쟁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었습니다. 창업자가 설탕 정제와 양모 직물 제조로 사업을 시작한 삼성도 이러한 보호주의 정책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재벌 기업들은 성장했지만 그 속도는 더디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 이후에야 재벌의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는 야심찬 경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전통적인 자본주의가 제시하는 자연스러운 경제 성장 방식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투자를 산업에 집중시켜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수의 대기업과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정부는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재벌의 자본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상업은행을 국유화하여 정부가 부족한 국내외 자본을 재벌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종종 재벌에 대한 해외 차관 상환을 보증하여 자본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마치 미국이 모든 자금을 테슬라, 엑손, 마이크로소프트에 몰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업은 모두 제쳐두고 정유시설을 더 건설해야 합니까? 엑손에 자금을 보내세요. 자동차가 더 필요합니까? 테슬라에 자금을 보내세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선도하고 싶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세요. 게다가 한국은 이들 기업의 보조금, 독점 수입권, 세금 감면, 외국 경쟁업체로부터의 보호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손쉬운 사업 방식이었고 전통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우회하는 방식이었지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1962년 5,500만 달러에서 1970년 8억 3,5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6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같은 기간 1인 GDP는 106달러에서 279달러로 증가했고 이후 1996년에는 13,000달러까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지만 재벌들이 너무 커서 망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는 고도로 집중되었고 창업자들은 효율적 시장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운영 효율성보다 정치적 연줄에 집중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로 다른 산업 분야에 무분별하게 투자했으며 정부와 은행의 지원 덕분에 엄청난 부채를 떠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을 강타하면서 절정에 달했고 재벌 시스템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위 30대 재벌의 평균 부채 비율은 거의 600%에 달했습니다. 비교하자면 현재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은 약 60%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997년 7월부터 1999년 6월 사이에 상위 30대 재벌 중 11개가 파산했는데 그 중에는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8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을 기록한 대우그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우그룹 회장 김우종은 납세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한국을 탈출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 사면을 받았습니다. 국제사회와 IMF는 대규모 구제 금융을 제공했지만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재정 투명성 제고,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경제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재벌 시스템의 불투명성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벌들이 아무런 견제 없이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막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마치 농담처럼 들립니다. 구제금융 이후 재벌의 부패와 투명성 부족과 관련된 수많은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삼성은 세 차례에 걸쳐 탈세와 뇌물수수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SK그룹은 횡령과 부패 혐의로 2번이나 기소되었고 현대그룹은 비자금 조성과 뇌물수수 혐의로 수없이 기소되었습니다. 하나그룹도 횡령 혐의로, 롯데그룹도 부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기소는 취하됩니다. 한국에서는 부유한 엘리트들이 어떤 죄를 짓든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너무 흔해서 이를 나타내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35년 징역형에 5년 집행유예가 적용되는 이른바 35법칙. 문제의 핵심은 재벌의 소유 구조가 극도로 불투명하고 경영권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의 영향력이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재벌들은 거대한 산업 제국 내에서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서 한국 할인이라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한국 주식이 동일한 지표를 기준으로 일본이나 대만 주식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주가가 경쟁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된다면 가치가 2배로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벌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다른 주주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벌 기업인 한국아연은 최근 경영권 유지를 위해 행동주의 주주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회장은 18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각을 계획했는데 이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자신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벌 특유의 방식으로 타인을 희생시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다른 재벌 기업들도 관련 당사자 간의 불법적인 거래를 자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가족들이 소유한 여러 회사들 간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실적이 부진한 A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실적이 좋은 B사에게 A사를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흔히 발생하며 다른 주주들을 희생시켜 가족들의 배를 불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증시가 항상 저평가된 상태로 거래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재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조차 재벌에 대한 신뢰를 잃고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한국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사업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장 기업들이 주주 가치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장려합니다. 듣기에는 좋지만 실제로는 100% 자발적 참여입니다. 할인율이 적용되는 또 다른 이유는 재벌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상장기업 소유주의 경우 상속세율이 사실상 60%에 달하며 낮은 기업 가치 평가와 불투명한 기업 구조를 통해 세금 납부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벌들은 완전한 면책 특권을 누리며 활동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부패만이 아닙니다. 바로 노골적인 경제적 지배력입니다. 한국의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기 위해 미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상위 30개 기업 매출은 전체 GDP의 7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상위 500개 기업은 GDP의 66%를 차지했습니다. 기업당 2.6%대 0.1%로 무려 26배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미국인의 약 58%가 직원 3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에 종사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그 비율이 14%에 불과합니다. 이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권의 역피라미드 구조, 이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 소수의 대기업이 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재벌 기업에 상당한 협상력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의 지분 과반수를 인수한 후 국내 자동차 시장의 70에서 80%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들은 공격적인 계약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공급업체에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외에는 어떤 회사도 공급하지 못하도록 독점 계약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의 비용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하여 마진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공급업체의 기술을 파악하여 이를 독점하고 공급업체를 배제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재벌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보복이 두려워 이러한 관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대자동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은 계약 조건으로 상세한 기술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복제하고 결국 중소기업들을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롯데는 소규모 협력업체들에게 자비로 판촉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기업 합병은 모든 사업가의 꿈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자이자 기업가인 피터 틸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독점을 할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 독점하게 되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는 노동 관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대기업들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중소기업보다 거의 60%나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재벌들은 과거보다 고용을 줄이고 있으며 비록 성장은 지속되고 있지만 이는 고용 창출과는 무관한 성장입니다. 한국의 신규 일자리 수는 11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는 특히 청년층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한국은 OECD 국가 중 20대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거의 20%에 달합니다. 한국의 노동법은 재벌 기업 근로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매우 높아 장기 근속자는 퇴사하거나 해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언뜻 좋은 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재벌들이 계속해서 채용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젊은 층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재벌들이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수의 기업이 우리의 경제적 미래를 좌우할 때 우리는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점은 이러한 상황이 거의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시스템이 뿌리내리면 너무 커서 무너질 수도 없고 너무 취약해서 고칠 수도 없게 됩니다. 한국의 재벌 시스템은 그야말로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면 재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그들을 짓밟고 정치권 밖에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로펌들이 대형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국내 수익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재벌들을 다시는 변호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과 교수들이 재벌을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한다면 주요 기부자들로부터 연구비를 덜 받게 될 것이다. 언론이 재벌을 비판한다면 시장 접근성과 투자금을 잃게 될 것이다. 만약 누군가 재벌을 해체하려 한다면 노동자들은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불안해하며 반발할 것이다. 어떻게 보더라도 한국의 재벌 문제는 거의 해결 불가능한 상태다. 여기에 한국 문화가 집단주의적이라는 점까지 더해지면 그들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 엔진에 맞서는 운동이 일어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독점 기업이 득세하고
가문의 부와 권력이 견제받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지지하지만 한국에서 노동자 계층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착취당해 왔는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인들은 근면하고 친절하지만 우리나라는 마치 왕과 왕비가 직접 임명한 것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공장, 도로, 항구, 은행, 로펌, 그리고 정부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후계자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고급 마카다미아 너트를 품에 안고 자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파괴할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듯 왕에게 폭도가 대수롭지 않겠습니까? 왕이 신에게, 신이 재벌에게 대수롭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